살아생전 못다한 정성을 올리는 제사. 70년 동안 지켜온 의식을 통해 저 춘향은 생명을 얻었습니다. 소설 속 여인에서 한 시대를 살다 간 역사 속의 여인으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의 모습을 만들어 왔습니다. 저 춘향의 이야기는 어디서 시작됐을까요? 그리고 저는 실존 인물일까요? 지금부터 저의 이야기를 시작하려 합니다. 적성을 아침 날은 흐진한게 춘향전의 시작을 알리는 적성가의 산세의 고요함이 눈을 뜹니다. 살포시 녹아내린 겨울을 뒤로하고 꽃과 실록이 생기를 머금어갈 즈음 도련님과의 사랑도 흐드러지게 핀 꽃잎처럼 무르익습니다. 나니 적성가는 도련님이 광활루에 올라 남원 풍경을 노래한 소리, 진양조의 긴 장단은 우리 두 사람의 질긴 운명을 예고합니다. 남원은 제 고향입니다. 도련님과 처음 만난 광활루, 손잡고 거닐었던 오작교, 이별을 나눈 오리전까지 우리 두 사람의 숨결이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지리산 구룡 계곡이 시작되는 남원시 주천면. 마을을 지나 계곡에 접어들면 춘향의 묘가 나타난다. 남원의 명소인 이곳을 지나간 사람들이라면 을에 한 번쯤 갖게 되는 생각. 정말 이 묘의 주인은 춘향일까? 또 한쪽에서는 실존 인물이 아니다 이렇게 논쟁이 된 거 아닙니까? 초혼장으로 묘역 만고연료 성춘향의 묘로 시작되는 기념비. 1966년 봄에 옥녀봉 맞은편에 남원지역 1966년에 조성됐다는 것 외에는 어떤 근거로 만들었는지 기록돼 있지 않다. 그래야 이게 분위기가 잡히니까. 네. 이가훈 선생님 춘향의 묘는 왜 1966년에 만들어졌을까? 주천면에 그 새마을 가꾸기 사업이 있었는데 우연하게 그 지석이 하나 발견됐어요. 성옥녀라고 하는 지석이 발견돼 가지고 그 춘향이
지석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근처에다가 그 성옥녀라고 하는 지석이 발견된 그 근처의 자리를 잡아서 단지 성옥녀라 쓰인 지석인데 어떻게 춘향의 묘를 단정했을까? 지석의 존재 역시 분명치 않다. 비석이 발견했던 그런 전설도 있기는 있는데 내가 그걸 보지를 못했고, 그러니까 확실하게 있었다 없었다 뭐 이해할 수가 없지. 뭐 봤다는 사람도 있고, 이거 뭐 봤다는 사람들도 모두 이제 고인이 되고, 이게 근거를 댈 수가 없지만 내가 안 보는 게. 성이 같다는 이유만으로 춘향의 묘라 판단한 것은 억측에 가깝다. 그런데 묘가 만들어지기 1년 전 그 계기가 된 사건이 발생한다. 1965년 4월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보도. 춘향의 아버지로 추정되는 성안의의 비석이 발견됐다. 화제를 몰고 온 성안의 비는 이후 광안루로 옮겨졌다. 광안루 뒤쪽에 자리한 비석들, 과거 남원 부사들의 선정비다. 이 비석들과 떨어진 곳에 성안이 부사비가 홀로 있다. 그가 특별한 대우를 받고 있음을 짐작케 한다. 성안의는 언제 남원 부사를 지냈던 것일까? 호남 지역사가 기록된 읍지에 부사 성안이에 대한 흔적이 남아있다. 그는 1607년 2월 남원에 부임해왔고 4년 후 목사로 진급해 광주로 떠났다. 당시 조선 후기 수령들 보면 평균 재임 기간이 1년 내지 2년밖에 안 됩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파직이 됐었는데, 지금 성안이처럼 4년을 남원 부사의 수령직에 있었다는 것은 아주 드문 일입니다. 이것은. 그리고 또 광주 목사로 이렇게 옮겨가고 이런 것들을 놓고 본다면 적어도 성안이가 남원 부사로 있을 때는 정치를 잘한 그렇게 이제 비춰집니다. 기록상으로만 본다면. 성안이의 발자취는 그의 본관인 창녕에 고스란히 남아있다. 성안이의 호를 딴 부용정. 그가 젊은 시절 수학했던 곳으로 400년 전 당시의 현판이 지금도 자리하고 있다. 성안이를 기리는 사당. 드물게도 그의 영정이 남아있다. 왜 성안이를 춘향의 아버지로 추정했을까? 춘향전이 발생한 시기를 고려했을 때 그는 남원 부사로 내려온 인물 가운데 유일한 성씨다. 그리고 완판본 춘향전에 등장한 성참판이란 인물, 이 성참판을 바로 성안이로 추정한 것이다. 이분이 남원에 오셔서 과연 부사로 4년간 재임하시면서 그대로 계셨겠냐? 적당한 로맨스가 있어서 춘향이를 하나 두고 갔음직도 하다. 그렇게 다들 결론을 냈습니다. 그때는. 남원을 소개하는 홍보책자. 성안이는 지금도 춘향의 아버지로 기록돼 있다. 유진안의 만화집. 현존하는 춘향전 중에서는 가장 오래된 책이다. 하지만 이 책에서 춘향은 성이 없고 그냥 이름만 있을 뿐이다. 남원고사, 춘향전의 2번 중 쪽수가 가장 많은 책으로 춘향은 김춘향으로 등장한다.
심지어 안춘향으로도 기록된 이본도 있을 만큼 그녀의 성은 확실치 않다. 그러다 만화집 이후 100여 년 뒤에 등장한 완판 84장본에 이르러 비로소 춘향은 성춘향이 된다. 춘향전은 오늘날 소설처럼 한 번 써가지고 딱 고정된 게 아니라 이야기를 통해서 점점 변화되면서 발전하고 또 변해되는 과정에서 춘향이의 신분이 이제 달라지는데 그 가운데 하나로 춘향이가 아비를 모르는 그 기생의 딸이다. 이러다가 이제 아버지를 아는 딸, 그 다음에 아버지가 훌륭한 아버지의 딸이다. 이렇게 이제 하면서 성씨를 얻게 되는 거죠, 춘향전에서. 춘향을 실제 인물로 만들기 위해 연결시켰던 성안이 그에겐 다른 비밀도 있다. 성안이의 가족관계가 기록된 창녕성 씨의 가게도 당시 여성인 춘향의 이름이 적혀 있을 리 없다. 그런데 그의 아들로 올라와 있는 한 사람, 이성. 그는 이몽룡의 실제 모델로 지목된 인물이다. 경북 봉화에 있는 개서당, 바로 성이성이 살던 곳이다. 작년 물개서원 정조. 현재 후손들에 의해 성이성의 문집들은 보관돼 있다. 개서 선생 유고도 그중 하나. 문집엔 성이성이 남원에서 소년 시절을 보냈다고 쓰여 있다. 성이성이 12에서 16살 되는 해였다. 조선시대 과거 급제자를 기록한 국조방목. 인조 5년인 1627년 이도령이 그랬던 것처럼 성이성도 과거 시험에 합격했다. 임금이 그에게 직접 내린 어사화는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고 얼굴에 쓰는 가리개도 보관돼 있다. 술잔 가운데고 성이성을 이몽룡이라 여긴 데는 그의 4대손 성섭이 지은 필원산어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그가 적은 성이성의 어사 출두 기록이 춘향전의 암행어사 출두 대목과 일치한다. 우리 고조가 수의어사로 호남에 암행 갔을 때 12고을 수령들이 큰 잔치를 베풀고 있었다. 수의어사는 거린 차림으로 음식을 청하였으나 수령들이 시를 지으라 했다. 즉시 시를 쓰니 술병 속에 향기로운 술은 만백성의 피요 쟁반 위에 맛 좋은 안주는 만백성의 기름이라. 촛불 눈물 떨어질 때 백성 눈물 떨어지고 노래소리 높은 곳에 원망소리 높더라. 여러 수령들이 보고는 의심스러워할 때 서리들이 암행어사를 부르며 뛰어들었다. 그날 파면된 자가 6명이요 나머지 6명은 왕에게 보고됐다. 이 일을 두고 호남인들은 미담으로 일컫는다. 성안의의 아들 성이성. 그가 이몽룡이라면 춘향과 몽룡은 한 아버지를 둔 이복 남매가 되고 만다. 춘향묘 속에 감춰진 진실. 그것은 춘향이 실존 인물이길 바라는 사람들의 믿음이다. 이 묘를 본 때는 성춘향이 역사적으로 실제했던 걸로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1960년대의 상황 속에서 춘향전의 연려정신을 살리려고 역사적 인물과 연결시켰습니다. 그러나 이제 와서 생각해 본다면 성안이 부사의 딸로 이
성씨 여인을 얘기하기는 거리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한 시대의 문화적 산물로 춘향의 실제 묘력을 되돌려 놓는 것, 작품 속의 춘향으로 되돌려 놓는 것, 그것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고전 춘향전. 제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으면서 수많은 이본들이 생겼습니다. 판소리 춘향가의 영향으로 1800년대 초 한글 필사본이 등장합니다. 양반들에게도 사랑을 받으면서 7종의 한문 춘향전이 전해집니다. 인쇄본은 춘향전을 확산시키는 데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읽게 됐고 춘향전은 국민소설로 자리 잡습니다. (300종이) 넘는 이본 가운데 사람들이 알고 있는 저 춘향의 이야기는 완판 84장본의 내용. 전주에서 출간된 완판본은 서울에서 나온 경판본보다 양과 질에서 앞섭니다. 그래서 현존하는 춘향전 가운데 가장 뛰어난 이본으로 평가됩니다. 서울에서 나온 그 경판 반각본 한글 고전 소설은 쪽수가 33쪽이 일반적입니다. 요즘 말로 페이지가 33페이지고요. 이쪽 우리 이 완산 전주에서 찍어낸 완판본 한글 고전 소설은 쪽수가 대개 우리가 흔히 말하는 84장본 이런 말을 쓰는데요. 서울에서 나온 것보다 무려 한 3배 정도 그 양이 많습니다. 양이 많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소설적인 잔재미가 많고 구성이 재미있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뜻하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최후기본으로 본다면 경판에서는 16장으로 아주 축약돼 버렸고 완판은 80장, 84장으로 풍요하게 돼 있기 때문에 결국 완판본이 더 작품성을 가지는 쪽으로 판결이 난 거죠. 우리나라 고전 가운데 춘향전은 이본이 가장 많은 작품. 춘향전의 변화와 역사는 저 춘향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건 제 신분. 초기에 나온 만화집이나 경판 춘향전에서 저는 아버지에 대한 언급 없이 기생으로 나옵니다. 그러다 1860년 신재효의 남창 춘향가에서 제 아버지가 천총, 정삼품의 벼슬아치로 처음 등장하고 25년 뒤 나온 완판 84장본에 이르러 마침내 저는 참판의 서녀가 됩니다. 이처럼 100여 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천민이었던 기생에서 양반가의 딸로 격상합니다. 사람들은 왜 저의 존재에 변화를 준 것일까요? 두 가지 그 원인이 작용했으리라고 보는데, 하나는 그 실제로 그러한 어떤 조선 후기 사이의 신분 변동을 반영해 가지고 하청민들이 일반 양민으로 신분 상승하는 그런 것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실제로 기생들 중에서도 그렇게 아마 기생의 역을 지지 않는 것으로 변화했다고 이제 볼 수 있거든요. 후기 판소리 청관중이 서민층에서 양반층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양반층의 그 청중들이 듣기에는 이 퇴기의 아주 천한 소생이 이도령과 같은 양반집 자식과 같이 어울린다는 게 별로 용납할 수 없었겠죠. 해동성 참판영 함께 없어 남원 부사로 오셨을 적
일등 명기 다 버리고 나를 수천개 하옵기에 그 산도 춘향가의 회동 성참판 대목. 어머니 월매가 성참판과의 연분으로 저를 낳았다고 회상하는 대목입니다. 내 집으로 올라가신 후에 그대 군수 불길하여 영감께서 상사하신 후 내 홀로 제가 양반집 교수처럼 자랐음을 알리는데 제 신분이 올라가면서 19세기 후반에 첨가된 대목입니다. 능통하니 누가 내 딸이라 하오리까 재상간. 음악도 굉장히 재미있는 어중머리 장단을 쓰고 있는데요. 어중머리 장단이라는 것이 중머리를 딱 반으로 자른 그런 건데요. 반쯤은 엄머리적이고 반쯤은 중머리적인 이런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중머리는 아주 평안한 양반적인 장단이라고 치면요. 언머리는 뭔가 어긋나 있는 그런 것인데요. 어중머리라는 건 그래서 반쯤은 어긋나 있고 반쯤은 정상을 갖고 있는. 주야 걱정은 되오나 저의 불안한 신분이 어중머리 장단에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춘향은 신분뿐만 아니라 성격도 변화된다. 초기의 춘향은 욕도 서슴지 않을 만큼 거친 성격이지만 후기로 올수록 조신하고 정숙한 여인이 된다. 이별을 앞둔 춘향의 모습이 그 변화를 잘 보여준다. 춘향이는 처음에 이별해야 된다라고 딱 그러니까 옷고름을 부두둑 뜯고 그리고는 자기가 잘 보던 면경과 채경, 그러니까 거울이죠. 그때만 해도 거울이 굉장히 값비싼 것이었는데요. 이 면경, 채경을 집 바깥으로 그냥 집어 던져버리고요. 그리고 초맛자락을 무두둑 끊어부리면서 이도령의 멱살을 잡는 굉장히 거친 그런 춘향이로 그려져 있거든요. 이별하자는 말씀인가요? 이별이야 되겠느냐마는 당분간 갈려있다 훗계약을 둘 수밖에 없겠다.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 어떤 식으로 순화가 되면요. 옛날에는 초맛자락을 부두둑 끊고 그리고 면경, 채경을 집어 던졌다고 하나 체면이 있고 염치 있는 춘향이가 그럴 리가 있겠느냐. 춘향이가 이 말을 듣고 면경, 채경을 처부하셨다 하나 왠가 예를 아는 춘향이가 그랬을 리가 있으리요. 춘향이가 이별이란 말을 듣더니만은 대번의 얼굴색이 확 변하는디 분 같은 얼굴은 저절로 숙여지고 구름 같은 머리카락 승사 예고 없는 이별에 무너졌을 가슴. 하지만 후기에 나온 판소리에선 저는 놀라는 마음을 그대로 드러내지 않습니다. 노래지고 샛별 같은 두 눈을 동든 듯이 뻔히 뜨고 도련님만 무뚜뚜루 그저 가슴으로만 통곡할 뿐 고통을 절제하는 여인이 됩니다. 우리 정 농림 수발을 완성도가 가장 높다는 초기 정정열제 춘향가에선 춘향이 오리정까지 따라가 통안의 이별을 한다. 끌어가는
그러나 그 뒤에 만들어진 보성소리에서는 오리정 이별 대목을 없애버린다. 그때요 춘향이가 오리정으로 이별을 나갔다고 어디 그럴 리가 있겠느냐. 내 행차 배양시의 육방 관속이 오리정이가 늘어서 있는데 체면있는 춘향이가 서방 이별한다고 오리정 삼로 내거리질에 퍼버리고 앉아 올 리가 있겠느냐. 꼼짝 달싹 못오고 담안에서 이별을 하는디 완상 후에 자리로 양반의식이 가장 강화된 보성소리. 사랑을 떠나보내는 슬픔이 크지만 저는 여염집 규수답게 행동합니다. 한양을 가시다가 강수 정정 버려 도련님의 마지막 가는 길까지 평안을 기원합니다. 세월을 거듭하며 드러나는 춘향의 세 번째 변화. 춘향은 개인을 넘어 시대의 대변자가 된다. 춘향은 변학도라는 부당한 권력에 맞서며 조선 사회의 부조리를 고발한다. 오늘부터 의복단장 곱게 하고 수청 들도록 해라. 사또님 듣조시오. 수청이란 말씀은 손에게는 당치 않소. 이런 시절 보소. 기세의 자식 수절이라니 이 아니 우절헌고 대부인께서 들으시면 아주 기절을 하시겠구나. 신관 사또의 수청 요구를 저같이 천한 기생이 거절한다는 것은 당시 관습으론 불가능했던 일. 그렇지만 기생이면서도 기생이 아닌 저의 미묘한 신분이 변부사와의 대립을 가능케 했습니다. 초기 춘향전에선 단순했던 저와 변부사와의 대결도 더욱 극적으로 치닫게 됩니다. 순서적으로 보면 춘향이 이도령에 대한 수절을 위한 한거가 첫 번째고, 뒤에 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또 거기에 공감하면서 권력을 가지고 누르는 데 대한 한거라는 점도 중시했고 거기에 의미를 붙였고, 기녀는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없는가, 이렇게 한거하는 거죠. 그리고 그거는 당시 춘향을 비롯한 모든 백성들, 그 다음에 또 당시의 생각을 기대하는 것을 춘향이가 대변해 줬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일자로 아르리다 일편 단심 큰 마음 일부종사 허려하는디. 십장가는 제가 매를 맞으며 부르는 소리. 이게 영장이 웬일이오. 어서 급히 죽여줘. 고통 속에서 노래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지요. 그렇지만 거친 풍파에 부러지지 않는 제 의지를 보여주고자 판소리 창자들이 후대에 만든 부분입니다. 많은 그 청중이나 또는 그 소설의 독자들이 이 대목이야말로 춘향과 변학도의 일종의 그 1대1 대결, 그 아주 미천한 기생과 아주 대단한 권력을 가진 지방 수령 사이의 진검승부의 장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 대목을 어떻게 그 치열한 대결로 끌어갈 것인가 아마 이렇게 고민했을 가능성이 있고, 이 십장가를 맞는 광경을 바라보게 됨으로써 소위 봉건 제도의 그 폭력성 이런 것이 드러나게 되고, 또 그것이 바로 자기들의 그 실제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십장가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춘향이가 주장한 인간 해방이라고 하는 것이 개인적인 것인데 그치지 않고 이게 사회적으로 확산되는 부분이에요. 그 확산되는 계기가 바로 춘향이가 매를 맞는 십장가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춘향전 전개에 있어서 엄청나게 중요한 부분인 것입니다. 이제라도 어서 죽어 혼비 중천 높이 떠서 도련님 참든 창주어. 근데 그 다른 게 아니라 내가 오다 들으니 이고을에 춘향이라는 1등 기생이 있다는 소리. 암행어사가 된 도련님이 남원의 민심을 떠보는 장면. 우리 그 춘향아 씨로 말을 같으면은 망고의 연료로서 이고을 백성들이 보다들 숟가락 몽단까지 모아갖고 연료비까지 세워줄 판에 무슨 정말 소리냐? 그런 게 아니라 제가 듣기에는 춘향이라는 기생이 신관 사도 수청을 들어. 마을 사람들에게 저는 더 이상 기생이 아닙니다. 힘없는 백성을 대신해 폭압에 대항하는 영웅인 것이지요. 그때요 춘향이 넌 우르무르 세월을 보낼 적고 춘향 형상 살펴보니 쑥대머리 귀신 경용 정방옥방호 찬자리겨 생각난 것이 임뿐이라. 옥중에서의 참담한 상황과 사무친 그리움을 애절한 계면조에 실어 부르는 쑥대머리. 역시 후대에 삽입된 대목으로 신재효판에서 처음 등장합니다. 춘향이의 그 감옥에서의 고통 또는 수절을 위한 고통을 좀 더 강화해가지고 춘향이를 더욱더 강하고 또는 더 높은 의지를 가진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의 장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절망의 미학을 담고 있는 이 대목은 춘향가를 대표하는 소리입니다. 쑥대머리 대목은 일제강점기 계면조 소리의 대가라는 한 명창이 부르면서 최고의 인기를 누린다.
국창 임방울. 전설의 명창이라 불리는 그의 쑥대머리 음반은 120만 장이라는 경이적인 판매고를 기록하는데 식민지라는 시대 상황이 그 인기를 뒷받침했다. 쑥대머리라고 하는 상황, 그러니까 그 춘향이가 부당하게 그 봉건 권력에 의해서 끌려가가지고 매를 맞고 이제 죽음을 생각할 정도의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 빠진 것인데, 그러한 상황이 바로 우리 민족이 그 일제 강점기에 처한 상황과 아주 유사성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일본에게 나라와 주권을 빼앗겼던 시대. 탄압과 서름을 견뎌내던 국민들에게 춘향전은 소설에서 현실로 다가왔고 역사적 사건으로 이어진다. 사당을 지어 상상의 인물 춘향을 실존 인물로 탄생시킨 것이다. 그런데 왜 이런 시도가 몸도 마음도 자유롭지 못한 일제 강점기에 일어났을까? (1926년) 신문기사는 그 실마리를 준다. 광안루를 역사 깊은 고적으로 부활시킨다. 일제 강점기는 광안루에게도 순환의 시대. 18년 동안 누각 아래는 감옥으로, 그 위는 재판소로 사용된다. 조선의 유서 깊은 유물이 치욕의 장소로 전락한 것이다. 재판소가 옮겨가자 남원의 유지들은 3년에 걸쳐 광안루를 보수한다. 그리고 춘향 사당도 함께 만든다. (1931년 3월 1일) 남원 지역의 유지들을 주축으로 전국 권번의 도움을 받아 춘향 사당은 완공된다. 민족 정신을 고취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런 이제 많은 생각들을 하고 독립운동하는 측면에서 생각을 했을 때 이 국민적으로 다 공감하고 있는 춘향의 절개, 두 임금을 섬기지 않는다, 두 남편을 섬기지 않는다는 것을 승화해서 독립정신으로 이 연관시키기 위해서 이 춘향사당을 건립을 하고 춘향정신을 승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노력의 일환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당이 지어진 1931년 단오, 처음으로 춘향의 제사가 올려지고 각종 행사가 열린다. 오늘날 춘향제의 시초로 많은 사람들이 광안루와 사당으로 모여들었다. 제사는 남원 권번에서 지냈고 제주 역시 권번의 기녀가 맡았다. 그러나 군중 심리를 두려워한 일본 경찰이 제사를 지내지 못하게 하자 그들의 눈을 피해 한밤중이나 새벽에 제를 올려야만 했다. 사당의 춘향상은 조선 권번의 기녀 김명애를 모델로 그려졌다. 현재 안치된 그림은 1960년 김은호 화백의 작품. 초기의 모습과 크게 달라진 건 없다. 일본 경찰의 탄압과 회유에도 제사는 매해 거르지 않았다. 수백여 명의 기녀들이 전국 각지에서 찾아올 만큼 춘향에 대한 흠모와 열의는 대단했고 권번의 기녀 가운데 춘향을 뽑았다.
오늘날 춘향제는 춘향 선발대회로 대표된다. 1950년부터 시작된 선발대회는 지금까지 300여 명의 춘향을 탄생시켰다. 초기의 춘향제가 춘향을 통해 독립정신을 고취하고자 한 것이라면 오늘날은 그 의미가 많이 퇴색됐다. 기생들이 기생으로 춘향 사당엔 또 하나의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거북을 타고 있는 토끼의 형상이 있는 거죠. 그건 뒤집으면 춘향정 저와 어울리지 않게 사당 정면에 자리한 조형물. 붉은 해를 뒤로 한 채 토끼가 자라의 등을 타고 있습니다. 수군가의 주인공들이 왜 춘향 사당에 자리 잡은 것일까요? 시대이기 때문에 그 시대적 비유가 저 속에 담겨 있다는 뜻입니다. 토끼가 거북에게 속아서 용궁에 갔는데 결국은 토끼의 사는 길이 아니고 그건 죽음의 길이었다. 그것을 토끼의 그 지혜로 다시 탈출해 나오는 그 장면이거든요. 그것을 뒤집으면 그 나라를 일제 뺏겼지만은 한국인의 지혜로 춘향과 같은 그런 민족 정신으로 광복을 하자는 의미가 상징적으로 들어가 있는 거죠. 논개의 절개가 흐르는 진주. 그녀의 구국혼을 기리는 의기사에도 춘향 사당과 비슷한 조각이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열여사와 논개 의기사의 차이점을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거죠. 이게 가장 일반적인 형식이라고 보면. 하지만 의기사 어디에서도 그 흔적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춘향 사당은 과거 남다른 의미로 지어졌다는 걸 보여줍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바로 열려 춘향을 기리기 위해서 사당을 지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권본의 기생들과 이 지역의 유지들이 사당을 만든 건 확실합니다. 그러나 좀 더 우리가 엄격히 본다면 1914년에 육당 최남선 선생이 춘향전을 그 민족 정신으로 들어올리는 그런 개작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그 백두산의 전기를 받아서 그 백두대간의 한 그 연결고리로 남원의 지리산을 연결시키고 거기다가 춘향이 생기는 거다. 그러니까 어떤 역사적 사실을 민족적 의미로 부각을 시키는 그런 운동을 하게 됩니다. 또 육당 최남선 선생은 그 경성제국대학 조선어학과에 다니는 김태준을 통해서 소설을 연구하게 만들어요. 그 중에서도 춘향전을 아주 본격적으로 연구를 하게 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그 남원에 내려와서 춘향 연려의 얘기를 바로 일본과 한국의 대결의식, 일본에 저항하는 의미로 부각시키게 되는 겁니다. 그런 내면적인 의미가 이런 특수한 조형물이 생기게 된 배경이라고 봅니다. (300년의) 시간 속에 저 춘향의 모습은 달라져 왔습니다. 미천한 기생에서 정숙한 여인이자 불의에 저항하는 열녀로, 그리고 독립의 상징으로까지. 저는 시대의 요구와 부름을 받아왔습니다. 오늘의 후손들에게 저 춘향은 어떤 모습으로 기억될 수 있을까요? 춘향의 정신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여성이 이 어떤 사회의 당당한 주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어떤 선구적 모습이지 않을까. 사회적인 인간으로 살아가는 것, 나 개인의 사랑을 만들어가면서도 그것이 개인으로 끝난 게 아니라 사회와 국가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적극적인 삶을 살아가는 인간. 이런 춘향의 가치는 말하자면은 이런 것들이 생성되어 있었던 300년 전에 그 가치가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요.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하고 앞으로 한 세기 뒤, 두 세기 뒤에도 여전히 소중한 그런 가치가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